그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로 건너뛰냐 그러면 나머지는요. 출제 비중이 낮으니까 나중에 여러 개 있을 때 보면 되고 방금 가르쳤던 조건의 종류 개념 정도 알면 다른 거 공부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특히 정기 조건, 회의 조건 요거는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등기법 선생 또 8파니까 등기법 공부하기 전에 물권법 기초를 좀 닦아야 되니까 144페이지를 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권법인데 지금 물권법이 구조적으로 요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을 보면 이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게 돼요. 총 8종류 물권이 법에 규정이 되는데 이 8종류 물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안 써도 돼요. 앞으로 이 순서다 배우니까 내 의자 머릿속에 다 돌아요. 나중에 가면 본권하고 점유권 둘로 구별하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소유권한 권리가 물권 중에서 본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각종 이제 제한 물권이 있는데 유시관 표현을 빌려서 사용 가치를 제한하냐 교환 가치를 제한에 따라서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을 구별하는데 용익 물권은 글자 그대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라서 사용 수익의 뒷꼴랑지를 따서 용익 물권 쉽게 말하면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권들이다. 그 이야기요. 여기 빌려 쓰는 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번쯤 어디서 들어보신만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채권담보에서 설정이 된다 해서 담보물권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하고 여러분이 실손에서 가장 많이 겪고 사는 저당권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 6개, 7개, 8개 이렇게 됐는데 단 여기 질권 하나만 여러분 시험에서 제외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객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점유권은 동산이든 부동산 불문하고 소유권도 마찬가지인데 용익물권은 오직 부동산을 객체로 성립이 돼요. 그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토지 아니 전세권, 토지하고 건물이 모두 건물 전세권이 더 많이 활용이 돼요. 건물의 전세권 객체가 되는데 유치권은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수표 같은 유가증권 같은 것도 객체가 되고 그렇게. 그래서 질권은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질권을 설정 못하고 동산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권리 질권이라 해서 권리가 객체가 되고 저당권이 이거하고 반대요.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다. 우리 민법상 이 8개 종류 물권을 이제 배우는데 여기에 질권은 부동산하고 해당이 없잖아요. 나머지 7개는 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 그래요. 따라서 동산에만 해당이 되는 질권은 중개모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시험에 제외되고 여하튼 이 나머지 8개 물권을 개별적으로 규정해 놓은 부분을 물권법 각칙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까지 물권법이나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민법의 기본 논리를 배웠는데 이게 총칙이죠. 총칙이 가장 중요한 거렇게. 그런데 우리 법전이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데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물권법도 마찬가지죠. 이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물권법 각칙 그러는데 이 8개가 물권이다 보니까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권의 기본 논리들이 있다는 거. 그 물권의 기본 논리를 추출해서 규정해 놓은 부분을 물권법 총칙 그래요. 따라서 물권법 총칙이 앞머리 있고 뒷머리는 여기 들어갔는데 총칙에서 물권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터득을 하셔야지 나머지 물권 공부할 때 공부하기가 수월해진다는 말. 법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걸 이제 배우는데 지금부터 이제 물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권한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물권의 특질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놓고서 물권의 특질을 파악하면 특질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시간 중에 자주 써먹는 채권한 권리가 있죠. 이 채권한 권리가 같은 재산권한 점에서 물권하고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전도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 그 다음에가 물권법, 그 다음에가 채권법 있잖아요. 이걸 싸잡아서 재산법 그러고 그러면 이 물권하고 채권을 비교해 가면서 물권의 특질을 좀 파악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권한 권리는 개념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축해서 표현하면 물권은 물건을 직접 더 나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에 비해서 채권은 인문과정에서 가르쳐줬고 얼마 전 한 2주 전에 총칙 공부 때 한번 가르쳐줬는데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그래요. 그러면 물권 그러면 여기 8개 중에서 그래도 공부 참은 사람이 소유권은 좀 알아들으니까 물권 그러면 일단 소유권을 떠올리시고 문제는 채권인데 우리는 중개사 민법 공부한 동안 눈여겨서요. 따라서 가벼울에게 1,000만 원 빌려줬다 이런 것도 채권이지만 이거는 금전 채권에 해당이 돼요. 이런 채권 떠올리지 말고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를 오늘 저 중개 민법 다루니까 그걸 떠올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반면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져요. 거꾸로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A는 반대 권리를 갖죠. 대금 지급 청구권을.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수인이 갖는 권리 특정인 의리 특정인 가백에 소유권 이전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런 것이 예컨대 채권에 해당이 되되 요거는 금전 채권은 아니죠. 이처럼 비금전 채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이 채권자고 반면에 요 의무가 역으로 채무에 해당이 되니까 매도인이 채무자고 대금 지급 청구권도 채권이고 따라 대금 지급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고 매수인이 채무자고 이런 걸 떠올렸다. 대신 이제 요것보다는 이걸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지금도 채권 그러면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번엔 임대차로 바꿔보자 말로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임대인은 빌려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는 반대 권리 사용 수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요게 채권이란 말이야. 특정인 임차인 의리 특정인 값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이라는 특정인을 청구하니까 요게 채권인데 이거를 학자들은 줄여서 임차권 그러니까 요 임차권이 채권이다 요걸 떠올리시라고 한다 신진당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채무고 그러면 물건 그러면 일단 소유권을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채권 그러면은 돈 달라는 거 떠올리면 지금 하는 말 이해 못해요. 요 임차권을 떠올리시라고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죠. 물건은 물건을 직접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 이 말은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물건을 지배하기 위해서 타인의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게 제가 소유자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가 전데 제가 제 소유물인 이 볼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동의 얻을 필요 없잖아요. 내 거니까. 이런 걸 직접 지배한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임차권은 현행법상 채권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이 건물을 지배해서 사용하려면 요 경우는 누구 협조가 좀 필요해요. 임대인 채무자 협조가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요 의무가 곧 채무인데 사용수익 채무 속에는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내포되어 있어요. 건물을 인도해 줘야지 얘가 사용수익하니까. 따라서 이 사람이 임대인이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채무를 인도를 해 줘야지 임차는 비로소 건물을 지배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임차권은 채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데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그 말은 방금 위에 들은 것처럼 타인의 동의나 협력이 있어야지 물건을 지배한다 말. 왜 그러냐 보세요.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이죠. 그러면 그 특정인이 목적물을 이용하려면 누구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 특정인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 특정인이 채무자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채무자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서 협조를 해줘야지 물건 지배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데 요 단어를 이제 유념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 말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한 권리가 이 지구상에 왜 필요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좀 간단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런 말을 우리가 소시적 공부할 때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인간이 생존해 나가려면은 외계의 물자를 지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물자를 지배하는 것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필품도 있어야 되고 지붕 덮인 집도 있어야 되고 이 물자가 이제 필요한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말이요. 지금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각각 필요한 물건이 있고 그럼 물건 세 개가 공급이 되면 물건을 놓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세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은 세 개가 공급된 게 아니라 공급량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개만 공급이 돼요.
라면 떠올리지 마시고, 라면 떠올리지 말고, 여러분 중개사 민법 공부하셔요. 뭐 떠올리셔야 돼요? 부동산이 결혼시납이나 부증성 같은 거. 부동산은 무한정 공급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공급량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개의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이전투 현상이 벌어져. 이걸 방치하면 사회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나 사회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앞으로 민법 공부하면 사회 평화, 사회 질서 유지한다 이런 말에 차이 나오는데 그건 법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제 이걸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차피 물건은 한 개밖에 공급이 안 된다. 공급량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이전 투기 현상에 버린다. 방치하면 안 된다. 어찌할 것인가.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이런 것이요. 방법이 없다는 거. 어차피 공급량은 한 개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자는 거. 이 한 개 물건을 특정인의 전속적 지배에 맡기자 그 말이요. 당신만이 독점해서 이 물건을 차지해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냥 차지하라 하면 안 되니까 이 독점에서 차지하는 것을 권리로서 보호를 해주자 그 말이요. 그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 뭐로 돼 있어? 물건으로. 독점에서 지배하는 권리다. 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당신만이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라 그 말. 이거를 권리로서 보호를 해주자 그 말. 해서 나온 것이 소유권과 같은 물건이라 그 말. 그 소유권이 물건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니까 당신들은 이 권리를 침범하지 말고 존중해 주거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오게 된 것이 무슨 권리다? 소유권 같은 물건. 그래서 개념에 뭐가 들어갔어요? 물건은 물건을 뭐하는 권리다? 독점해서. 당신만이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라 그 이야기야. 그래서 소유권이 물건으로 돼 있어. 이 배경을 항상 염두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물건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개의 물건만이 성립하는데 이런 거를 일물일꾼주의 원칙 이렇게 하겠나.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건물이 예컨대 건물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갑도 소유권을 갖고 을도 소유권 갖고 병도 소유권 가지면 어느 누구도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를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려면 물건이 한 개면 소유권도 몇 개만 한 개만. 그래야지 이 사람이 독점해서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배타적인 권리의 특성상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한다. 일물일꾼주의 원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채권은 그 반대라 그 말이에요. 채권은 비배타적인 권리예요. 바꿔 말하면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수개의 채권이 여러 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이 되는데 이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관계도 인정이 안 돼요. 이거를 채권자 평등원칙 그러는데 올해가 민법 첫 주에 이중매매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것 갖고 이해를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아직 등기전 안 해줬고 그러면 제1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이건 채권에 불과하죠. 채권을 가져요. 근데 등기전 안 해준 걸 기회로서 다시 토지를 병하고 이중 매매를 했는데 얘한테도 아직 등기전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제2 매수인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이것도 채권이죠. 채권을 가져요. 보세요. 한 개의 토지에 대해서 채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죠. 이게 비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 지배한 놈은 한 놈만 있어야 돼요. 근데 채권은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해달라고 청구만 하는 거야. 졸라든다고 말이야. 그거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거는 이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권 인정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써먹게 되는데 제1 매수인이 먼저 채권 취득에 따라서 제1 매수는 채권이 제2 매수는 채권보다 더 위에 있다든가 이런 논리는 없단 말이야. 이걸 채권자 평등원칙 그래요. 만약에 제2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받게 되면 얘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해버려요. 그래서 채권은 비배타적인 권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요. 이 물건을 직접 더 나아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독점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러니 논리 필연적으로 물건은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데 절대권이다 그 말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권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또 아까 배경을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물건은 한 개만 있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한 개의 물건은 당신만이 독점해서 지배를 하라 그 말. 그리고 그거를 소유권이라는 물건으로서 보호를 해주자.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이자의 소유권 물건, 독점해서 지배해서 물건을 침범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려면 역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든 병이든 누구든 불문하고 내가 이 건물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지 역으로 알았다고 존중해 줄게, 침범 안 할게,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야. 따라서 제3자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은 내가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말. 그래야 존중을 받는다 그 얘기야. 그래서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해서 절대권에 해당이 되는데 채권은 개념을 더 보세요.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상대권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물권법 시간에 자유제를 갖고 놀아야 될 것이 요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제 잠깐만 살펴보면 앞으로 또 계속 배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이제 해결할 때 여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을 임차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임대차 전속 중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속 중에 임대인이 소유자죠.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임차는 임차권을 임대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한 사용수권이 나에게 있다. 임차권을 주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상대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특정 상대방 A한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반환 거절 가능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보자 뭐라. 이번에는 갑이 건물을 을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이 건물을 이런 거를 자주 갖고 노셔야 돼요.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해서 등기 전 요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임대차 존속 중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동일 건물에 대해서 을은 임차권, 흔히 말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소유권, 흔히 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 쌈박질을 벌이죠. 얘는 얘한테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존속 중이에요. 존속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을 팔아라. 이때 의 제3자 병에게 무슨 소리냐? 임대차 존속 중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나야겠다.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맨날 따지고 살아야 돼. 물권 시간에.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이죠. 절대권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소유자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하는 거야? 계약을 체결한 특정의 상대방 임대인에서만. 얘한테는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을 못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 얘가 소유권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면 얘는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 뭐하니까 존속 중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얘한테 명도하고 거래에 나앉아야 돼요. 보호가 안 돼버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임차권이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이걸 가르쳐 드리면 30년 전에 내가 겪고 사는 게 뭐냐 그러면 40대 후반 50대 60대 우리 아저씨들은 이런 걸 많이 겪어봐. 실생활에서. 왜냐? 임대인이 건물 빌린 상태에서 건물 파는 경우 많이 있잖아. 이거 내가 사는 경우 많이 있다고. 근데 실무에서는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어도 얘 안 쫓기더라고 말이야. 끝나니까 그게 쓰더라는 거야. 근데 선생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에다 반환 청구 반환 주고 거리 난다 그랬잖아. 오 이상했구나. 이런 표정을 지어요. 내 30년째 겪고 사는 거야 이거를. 근데 원리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불행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존속 중이지만 명도해 줬죠. 거래 나앉았죠.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뭔 책임을 물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뭔 책임을 물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가르쳐 들었어. 얘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채무 부담하죠. 기간 만료시까지 목적물 사용수익 채무가 있는데 존속 중에 팔아버리다 보니까 얘가 끝날 때까지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게 채무 불량책, 그러죠. 채무 불량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해준과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채무 불량으로 난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려. 그럼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소송부터 뒤지게 박살나.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실무에서 거래할 때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요 매수인이 여러분 표현을 부리면 임차권을 떼안고 매수한 걸로 하죠.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거 저 임차인 있어. 그 기간이 언제까지 만료니까 그때가 당신이 껴내야 돼. 그런 다음에 건물 매매대금이 3억이면 요거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럼 3억에서 1억 빼고 2억만 딱 주잖아. 그 보증금 내가 나중에 돌려주고 임차권을 내가 승계받는 걸로 계약을 체한단 말이야. 그거 안 되는 거 안 돼 쫓기는 거야. 미리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리 안 하면 근데 그런 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 지네들끼리 실무에서 하려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원칙이 뭐냐 그걸 배우는 거야. 원칙은 명도해 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얘한테 채무 불량으로 한 책임을 묻게 돼. 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약정 맺어서 요걸 땄는 걸로 매매를 한다고 말이에요. 알아듣나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벌이냐?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니까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절대권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물권은 절대권이요.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없는 권력.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또 원래대로 돌아가자 말이야. 자 갑을병 세 사람이 있다. 물건은 한 개만 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 너 혼자만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차지하라. 그걸 권리로서 특히 소유권 물건으로서 보호를 해주고 너네들은 이걸 침범하고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존중받기 위해서 얘가 역으로 내가 이거 독차지하는 권리 가지고서 소유자여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단이 벌어져. 그게 뭐냐 그러면 갑이 얘네들한테 어이 요 건물이 자 건물이라 치고 요건 내 거야. 침범하지 마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란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하니까 짓거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왜 눈을 동그랗게 떠요? 예수님 말씀 왜 사람 없고 보이는 것만 믿냐 그 말이야. 보이지 않는 것 좀 믿지. 여기 사람 한 개예요. 그럼 저 교회 가면 맨날 그러잖아. 보이지 않는 것도 좀 믿어보라고. 권리는 또 이런 말도 해야 돼요. 유시간 편의 권리는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요? 당신이 소유자라는데 그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보여봐. 그래야 존중해주지. 이렇게 되더라고 말이야. 그럼 어찌해야 돼요? 보여줘야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건물에서 내가 소유자다 하는 거를 얘네들이 안 믿으니까 이런 권리는 관념상으로 존재하니까 보이도록 알려줘야죠. 그게 뭐이더라? 공시. 그래서 물권의 경우는 공시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 이제 건물 같으면 건물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라고 딱 등기가 되면 얘네들이 네가 소유자를 묻지 않아. 소유자인 거 알아야지 우리가 존중해주지. 보여주면 되잖아. 여기 이렇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시법. 물권의 존재를 제3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집에 가서 결혼생활 한 10년 하면 권태기 오죠? 그럼 괜히 테스트 해보고 싶죠? 당신 나 지금도 사랑해 그러죠? 그럼 배우자가 무조건 그러죠? 눈 뜨면서 사랑해 그러죠? 그러면 부인들이 뭐라 그래요? 보여봐. 그걸 어떻게 증명해? 눈에 안 보여. 사랑도 관념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부인이 땡깡 부리니까 보여줘야죠. 사랑의 증표를. 그게 뭐 요즘에는 명품백. 명품백. 그러면 이제 명품백 올려매고 요거 동창회 가죠? 동창회 가잖아. 그러면 다 만나서 뭐예요? 서방님이 이제 씹는 이야기 막 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는 가서 그래도 우리 서방 나 지금도 사랑해 그러잖아. 그럼 다른 동창이 뭐라 그래요? 그걸 너는 믿어 그러잖아. 그럼 내가 뭐해? 공시하잖아. 사랑의 증표 명품백 쫙. 그러면 다른 여기 동생은 뭐예요? 믿어. 똑같아 이게. 내가 세상 이치는 다 똑같다 그랬잖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물권의 존재를 제3들 공시에 필요하다서 공시법이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왜 이거를 줄기를 가르쳐 드리냐면 물권법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가 연결이 돼 있어. 그 연결구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재미가 있어. 이걸 토막토막 해버리면 머리통 깨져본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공시 방법이 그래서 필요하다. 물권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시 방법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한가? 공시 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는 뭐냐? 이런 걸 말한다는 거야.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이따가 지적해 줄까 설명만 들으면 돼요. 종류나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한 의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인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잠깐 보자 말이야.
여기 저당권하고 질권을 보면 질권은 시험이 안 들어가고 저당권이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담보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는 질권 설정하고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하는데 이게 중개대상물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은 다 아시겠지만 특징이 이런 거예요. 저당권은 지금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산다. 담보 적용 요구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적용했다. 부동산. 그럼 이거는 저당권을 설정으로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면 채권자가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해요. 그런 다음에 채무자가 변제에 변제 안 하면 이 사람은 저당 목적물 아파트를 경매 처분해서 그 경매돈 가지고 요 1억 원 채권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이요. 그러면 담보 목적물의 아파트 부동산이니까 저당권 설정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누가 하도록 됐느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그대로 점유 상호도록 됐어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사고 있는 아파트 위에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했다. 아파트 은행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산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목적물 점유는 누가 하느냐? 설정자가 채무자요. 채권자가 저당권자고 저당권 설정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가정해보자면 자 185조 다시 보자는 거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 또는 간섭법이 정하는 외에는 개인 임의로 창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장면. 지금 우리 법에는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을 설정하라. 설정하면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아파트가 부동산이고 이걸 담보로 정했는데 저당권이 아니라 질권을 채권자가 설정했다고 가정을 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도 않냐는 부동산을 객체로 해서 질권이라는 물권의 종류를 임의로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거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 따라서 담보 목적물 부동산이면 법대로 질권 말고 뭐를 설정하라? 저당권을. 물권의 종류를 개인이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개인이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저당권 설정은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저당 목적물 아파트를 채무자 말고 저당권자,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내용을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도 않으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건의 내용을 임의로 만들고 있죠. 이런 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얘가 점유하라 그러면 법대로 하라 그 말할게. 따라서 물건의 종류나 내용은 개인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더냐?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만들었는데 그 법률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이미 2차 과목 공부할 때 많이 배웠겠지만 한 국가의 법 체계를 최고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이것보다 하위 법을 법률이라 그러고 이것보다 더 아래요 하위 법을 명령 그러고 여기까지가 2차 과목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위법은 상위법 위반해서는 안 돼요. 법률은 헌법 위반하면 안 되고 명령은 법률 위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로 2차 과목에 다루는 것은 여기까지야. 명령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명령이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법률은 특징이 뭐냐? 요거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을 법률 그러고 명령 규칙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냐고 제정되는 법을 말해요. 그중에서 2차 과목이나 여러분이 주로 다루는 명령은 어디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서 제정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을 대통령령, 총리가 제정하는 명령을 총리령,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 그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묻고자 이거요. 185조에 보면은 물권의 중요한 내용은 법률로 만들어라. 개인 임의로 만들면 안 된다. 이래 뒀는데 요 법률은 어떤 걸 말하냐?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률. 요거를 흔히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도.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 말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래요. 요 법률은 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 말할게. 그러면 이런 의미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보니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은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됐단 말이에요. 이 말 듣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천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 변천되는 시대 사정에 맞는 새로운 물건이 얼마든지 필요할 건데 이건 어디서 만들어줘야 돼요?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근데 머리가 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일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대 사정에 맞는 물건을 빨리빨리 못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률 말고 간수법에 의한 물건의 창설을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험에서 집중 나오는 거 어떤 거냐면 요 대목이야. 간수법상 인정된 물건이 뭐가 있냐? 요거. 왜? 국회의원들이 법률 형식으로 물건을 만들었던데 이걸 안 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 있다는 거. 거기에 간수법상 물건이 인정될 수 있는가? 요걸 집중 물어봐요. 그럼 이 정도 해놓고 요 관계를 다 따져봐야 돼요. 지금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물권은 존재를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 공시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물권법규가 나온다. 요걸 지금 따져야 되는데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 여기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속된 말로 기나 고동이나 물권의 종류를 함부로 개인이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법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다 만들어 쓰겠죠. 그럼 이 사회에 통용되는 물건의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돼버려. 그러면 물건은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십 수백 가지 물건이 통용되면 여기에 맞는 공시 방법도 수십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 공시 방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시 방법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물건의 종류를 몇 가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물건 법정주의를 다른 말로는 물건 한정주의. 물건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 형식을 만들어라. 개인이 함부로 만들지 말으라 그 말. 개인이 함부로 만들면 공시 방법 갖추기가 너무 힘들다 그 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이라는 법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 형식으로 된 법이죠. 우리 민법이라는 법률에서는 물건의 종류를 이렇게 8종류로 한정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간단하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법을 갖추려는 방법 중 하나는 물건의 종류를 몇 가지 종류로 한정을 짓자. 그래서 이걸 주고 있으니까 제가 돌아가서 이런 거는 다 재준수가 쓰였으니까 144페이지, 145페이지 뒤에 넘겨서 136개 제일 위에까지 물건의 기체 위에까지 쭉쭉 읽으시고 아까 칠판 해주셔서 거기 다 쓰였어요. 쭉 읽고 건너뛰어서 요 책에는 또 줄기 잡아서 써놓은 게 아니니까 149페이지 보면 물건 법정규이 나와 있죠. 자, 뒷페이지 넘겨보면 뒷페이지 인정 근거 두 번째 줄 공시도 관철을 위한 것이다. 거기 핵심 포인트. 공시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물건의 종류를 몇 가지로 한정 짓자. 그래 나온 것이 물건 법정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밑에 내용에서 기억번 185조 법률은 무엇을 말한다? 형식적인 법률을 말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국회 의결을 거쳐서 만들라 그 이야기요. 그 이게 이제 한정이 있다 보니까 간섭한 물권을 창설 허용한다. 그 밑에 종류도 개인이 함부로 만들 수 없다. 종류 강제가 된다. 법률에 의해서 내용도 강제가 된다. 그래서 밑에 물권의 종류가 민법이라는 법률에서는 이렇게 8가지 인정이 됐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우측까지. 기억 소유권부터 이렇게 읽어볼 필요 없어요. 대신 시험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3번 간섭법상 물권 요 대목이 시험에 쏟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 대목이 왜 그러냐? 아까 이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안 한다는 거. 시대는 하루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러이러한 권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붙어. 이런 것도 물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해서 따라서 기억번에 요 두 개는 간섭법 인정하는 물건이라서 간섭법상의 법정사건으로 분명히 짓고 나와 있죠. 시험에 쏟아 나와요. 요거는 여기 보세요. 아까 영유물권 지상권 있죠. 요 지상권에서 요 두 개는 집중적으로 배워.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 대신 니인번을 보세요. 니인번은 이제 앞으로 안 나오는데 니인번의 판례들이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개념을 하나도 안 써놨어. 단어만 써놨어. 이 비례물자에서 말고 요거면 안 된다. 이게 녹화되니까 요거면 안 돼. 여기 시험에 쏟아 나오기 때문에 쏟아 나오는 이유는 알게 줬죠. 개념을 써놔야 된다고 말이야. 그 단어만 좀 묻지라고 나보다. 가르쳐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첫째, 원정권은 자주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물건의 격차가 되려면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근데 원천 수 물이잖아요. 물 따뜻한 물. 요거는 토지의 일부지. 원천 수 물은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 수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권이라고 하는 간섭부상 물권은 인정될 수 없다. 고역이고
그다음에 사도 통행권이랑 같이 요즘에 언론에 자주 보도가 돼. 이런 거 언론에서 많이 봤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무슨 동네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길 골목이 하나 있어. 평소에는 자동차 막 타고 다니서 승용차 같은 거. 근데 어느 날 갑이라는 사람이 이건 내 땅이다. 그러고 뭘 막아 뿌려. 못 다니게. 그러고 뭐하고 땅 사든가 통행료 내라고. 그 분쟁 생기는 거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막 구청에 가서 난리 피고 그러잖아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사도 통행권이라 그래.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요 타인의 토지를 압축시켜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사도 통행권 그런다고 말이요. 요게 인정이 되냐 그 이야기야. 만약에 이런 사도 통행권이 간섭성 물권 인정이 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 통행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간섭성 물권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여기다 뭐 갖다 놓고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 난감하잖아. 그 구청에 갔는데 구청에서도 어째요? 그러죠. 방도가 없잖아. 그렇게 얻는 게 뭐예요? 구청에서 돈 들여서 구청에서 사가지고 다니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분쟁이 그렇게 생겨요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타인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 줄여서 사도 통행권. 요거는 간섭성 물권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원 이용권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되냐 그러면 요즘에는 지방자치시다 보니까 동네만 가면 어째요? 군수 영감님, 구청장님, 시장님 동네만 가면 뭐 꾸며놓잖아. 공원 산책하고 뭐 하라고 개 데리고 산책하라고 잘 꾸며놨어. 그래야 투표 선거 때 또 시장 돼. 근데 문제가 하나 터져버려. 공원이 엄청 잘 됐어요. 우리 동네는 그래. 진짜 잘 대한민국 뭐지 살기 좋아졌어. 근데 여기 약수터도 있고 마을 있어요. 갑이라는 마을이.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해. 근데 공원은 모든 주민들의 공동 이용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다른 동네 사람한테 물통 들고 와. 약수터로. 나도 지금 약수터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동네가 오니까 열이 팍 솟구자. 약수터 딱 잡고 우리 동네 사람들만 이용하니까 가. 이런 거용이 되냐고 말이야. 응? 웃기잖아요. 이게 또 쌈박질이 벌어진 게 다른 것 때문에 그래 나오게 된 건데 이런 공원 이용권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는 물권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야. 없다 그게야. 왜? 우리 마을 뒤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을 주민들만이 배타적 독점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모든 주민들의 공동 이용에 제공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은 마지막 거야. 미등기 매수는 소유권 주는 간소한 물권. 이건 자주 물어보면 잠깐만 칠번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게요. 잠깐만 보자고 말이요. 요거 하도 물어봐요. 자, 요게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해서 인도도 해주었어요. 매수인은 매매대금 안 납입했어. 이 사례가 시험에 엄청나게 나와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인도해 줬다. 매매대금 안 납입했다. 근데 뭐는 안 됐어. 등기는 안 됐다. 왜? 미등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뒤에 배우지만 형식주를 쳤다고 들어서 아무리 완납하고 인도받고 해도 등기가 매수는 이전되지 않는 한 매수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나도 알겠다고 말이야. 등기 안 해주니까 소유권 취득 못 알겠다. 내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소유권은 취득 못하지만 그래도 줄 거 줬지 않냐. 소유권에 준하는 강습법상의 물권을 좀 인정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린 반편에서도 없어요. 그 이야기야. 우리나라는 형식주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 이전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 거 돼 있어. 따라서 등기 이전 받기 전에는 매매대금 안 담하고 건물 인도받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 물권 같은 것은 인정될 여지가 없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또 한 5월쯤 가서 세부적으로 또 배우기를 하고 여하튼 간에 핵심은 간섭법상의 물권 그 대목 핵심이에요. 그 대목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돼.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